나는 북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나 조국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한에서 온 한 총각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한 선택,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남한 땅에서 마주한 길고 긴 침묵. 지금부터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사실적으로 한 여인이 겪은 민족 분단의 현실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혁명 전사로 이용당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탈북 4년차 평양 출신 박윤혜라고 합니다. 4살 딸을 데리고 평양을 떠나 남조선에 도착한 2022년 4월, 서울의 밤거리는 낯설었어요. 불빛이 환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의 몸은 남한으로 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평양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운명의 그날 밤, 저를 임신시킨 아기 아빠는 50대 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2018년 9월 초, 저는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4학년이었죠. 고등중학교 시절에 이미 옥과라는 기쁨 조원으로 선발되었지만 어버이당의 배려로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대학이 남한에서 유명세를 탄 것은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와 김정은의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이 다닌 학교라는 점 때문입니다. 탈북 후 들은 얘기지만 코미디언 송혜 선생님도 월남하기 전 우리 대학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아빠를 만난 것은 대동강변에 있는 양각도 호텔이었습니다. 무용과 교수님이 호출하신 곳이죠. 그곳에서는 당시 방북한 남한 분들과 북한 노동당 간부들 10여 명이 어울려 저녁 연회를 열고 있었어요. 교수님 안내로 우리 옥과생들도 10여 명이 투입돼 시중을 들었고 2차로 노래방 유흥 시간이 됐을 때는 남측 인사들과 짝을 맞춰 술도 마시고 춤도 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제가 4살 딸을 데리고 탈북하게 된 사연은 바로 그날 밤 남한 총각과 싸운 만리장성 때문이었어요. 옥과생으로 뽑힌 운명, 즉 남조선분들이 말하는 기쁨조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당의 명령이 있었죠. 그 자리를 위해 교수님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우리 옥과생들을 대상으로 3달 전인 6월부터 특별 신체검사와 함께 접대원 예절교육을 시켰어요. 그 중에는 노골적인 남녀 성행위 체위도 포함되어 있었죠. 옥과생 선발부 받았던 성교육보다 더 구체적이어서 많이 부끄러웠던 내용이었어요. 그날 제 파트너인 남한 총각은 저에게 홀딱 반한 표정이었습니다. 술도 연거푸 마셨고 저에 대한 스킨십도 가장 심했죠. 옆에 있던 친구 혜란이가 눈을 찡긋하니까 참았지. 안 그랬으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뻔했답니다. 그날의 접대는 조국 통일 혁명과업의 하나라 했고 우리는 통일혁명의 일꾼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기쁨조가 거부할 수 없도록 계획되어 있었죠. 알고 보니 그와의 동침 시점에 맞추어 내 몸에 배란 주기까지 계산돼 있었고 약물 투여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도록 조절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철저히 미인계의 전략적 도구가 돼야 했어요. 천여막이 터지는 성행위의 고통까지 겪으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남쪽 인사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옥과생의 과업을 혁명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3달 후 내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교수님이 평양산원으로 저를 불러 진찰한 결과였죠. 임신을 축하한다니 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그렇게 둘러댈 수 있을까요? 이 일은 그날 참석한 우리 기쁨조끼리도 철저히 비밀이었죠. 하지만 제가 다급하다 보니 친구 혜란에게 눈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도 남한 총각과 동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 임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저에게 당의 일꾼이 될 새아기를 위해 더 헌신적으로 충성하라며 남한의 아기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생겼다고 하셨죠. 아기가 태어나면 앞으로 당과 조국이 책임지고 키울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총각인 남한 아버지에게는 포대기를 보내라고 연락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뱃속의 아기 역시 북조선 체제의 인질일 뿐이었습니다. 9월 2일 밤 양각도 호텔에서 나를 범한 인물은 총각이긴 했어요. 결혼 안 한 기독교 관련 성직자라고 했으니까요.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공식 선발대원 중에 한 사람으로 미리 왔다고 합니다.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2018년 9월 18일이었죠. 그날을 위해 북조선은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꽃을 들고 조국 통일만세를 부르며 환영했답니다. 그때 남조선의 경제인들과 시민단체,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평양에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들을 맞이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정식으로 부여받았죠. 북조선은 모든 인력이 총동원돼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관리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나 문선명 통일교 교주와 같이 크게 한탕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조선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기쁨조를 미인계로 활용해 남한 인사들을 공략하는 꽃뱀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제가 바로 산증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한의 총각 성직자와 두 번째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저의 가슴에 초콜릿을 바른 후 빨아대는 변태적인 행동을 보이며 북한 여자가 훨씬 예쁘다는 입에 바른 말까지 했죠. 남한 여자는 그저 몇몇 드라마 출연 배우들만 예쁘다며 남남북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남한 남자의 화살이 북한 여성의 관역에 꽂히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중요 부위에도 초콜릿을 바르고는 나보고 할고 빨라고 하더군요. 그 거룩한 총각은 도청이 될까봐 조용한 목소리로 그날 밤 남남북녀의 역사가 다른 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꽃뱀 작전에 대비해 그날 저녁부터 4명이 한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 방을 따로 쓰지 않았다고 했죠. 만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그날 밤 찾아온 기쁨조와 잠을 잤다면 김정은은 아마 한바구음을 지었을 겁니다. 기쁨조가 임신을 못했어도 평양산원에서 아이 한 명을 만들어내고 삼성의 후계자라며 별의별 공가협박을 다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2008년에 난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96명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또는 기독교 목사의 북한 방문단을 대상으로도 꽃뱀 작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뱀 작전을 피한 남한 총수들에게 속내를 들킨 것이 창피했을까요? 이튿날인 9월 19일 평양 옥류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북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문재인을 특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신경질을 부렸죠. 그런 양아치 같은 말을 듣고도 문재인이 아무런 항의를 못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조선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업 총수들과 달랐다고 해요. 그들은 남북평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며 순진하게도 북한의 환대가 진심이라 믿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작대기는 기쁨조와 하룻밤을 자고 싶다며 거액의 돈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그날 배란 주기까지 철저히 계산된 기쁨조원들이 맨투맨식 비밀작전으로 일부 남한 인사들과 동침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9월 초 선발대를 만난 저와 혜란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쁨조원들에게는 신체 검사를 명분으로 몰래 특정 약물을 투입했겠죠.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됐을 겁니다. 그들은 또한 그날 밤 각기 침실로 보내졌겠죠. 욕정에 사로잡힌 남조선 사람들을 거부하고 뛰쳐나올 만큼 당과 수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처녀막이 찢어지는 순간까지도 이것이 조국을 위한 일이니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을 거예요. 물론 그날 저는 거룩한 총각만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는 이미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특별한 공작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저 북한이 제공하는 환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를 만나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생각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말이 좋아서 미인계일 뿐이지 저를 꽃뱀으로 취급한 겁니다. 평양산원에서 딸 수아가 태어난 것은 2019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노동당 통일전선부 담당자와 학과 교수님이 함께 평양산원으로 오셨어요. 저는 본관 6층에 있는 산모 특별관리실에 입원해 있었죠. 친구 혜란이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다면 산원 어딘가에 있었겠지만 산모 보호에 필요하다며 손전화를 산원 측에서 수거해 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통일전선부 담당자와 교수님은 갓 태어난 수아 사진 등 이미 우리 모녀의 기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출산하느라 수고 많았어. 이 사진을 보면 남조선 아기 아빠도 많이 기뻐할 거야. 우리가 대신 연락해도 되겠지? 이제부터는 아빠가 아기를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안 그래? 교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막막한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나와 아기 아빠인 성직자 이정우가 1년 전 노래방에서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는 사진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걸 언제 찍었나? 놀랐지만 그때 퍼뜩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있던 모습도 찍은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였죠. 며칠 후 통일전선부 담당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기 아빠인 성직자에게 당신의 아기가 평양산원에서 태어났다. 또 당신의 딸이 북조선에 있다고 여러 번 연락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도 만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내야겠다며 노트컴과 함께 다음과 같이 쓴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축복 속에 당신과 나의 딸이 건강하게 평양산원에서 태어났어요. 부디 사랑하는 딸을 위한 기도문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기도는 평양에 있는 우리 모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빠로서의 선택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딸이 당과 조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기도를 기다리겠습니다. 평양에서 윤예 드림. 통일전선부 담당자는 갓 태어난 수아 사진과 함께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성직자 아빠에게 보낸 편지 프린트물은 아직도 제가 갖고 있죠. 얼마 후 기도문 답장이 왔다고 통일전선부 담당자가 노트북을 들고 다시 왔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린트도 들고 왔죠. 주님, 제 작은 아이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이가 어디에 있든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소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딸을 지켜주소서. 아멘. 며칠 후 저는 아기를 안고 통일전선부 담당자와 함께 만수대 동상으로 가 어버이 장군님 동상에 헌화하고 아기를 낳게 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 자리에 오시게 해 우리 가족 참배 사진도 찍었는데 담당자는 남조선 아기 아빠에게도 그 참배 사진을 보냈다고 하죠. 이후 성직자 아빠의 태도가 변했는지 남파 공작원들과도 만나기 시작했고 공작원들은 예배 시간에 직접 참석하여 성직자의 강론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직자 아빠에 대한 통일전선부의 압박은 계속됐죠. 제가 아기와 함께 평양산원을 나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왔어도 담당자는 집까지 계속 찾아와 아기 아빠의 혁명적 활동이라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아기 아빠가 소속된 종교단체는 북조선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고 했죠. 1996년부터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20-30년간 많은 성직자들이 평양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들 성직자들 중 일부가 저와 같은 꽃뱀들의 미인계 작전에 넘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는 것이죠. 북한 통일전선부가 실제 촬영한 사진이나 알몸 비디오를 들고 성직자에게 기쁨조와 정사장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협력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금욕과 절제가 생명인 종교계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언론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친북 좌파 인물 중에는 꽃뱀에 물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북한에 있는 저와 우리 딸 수아예요. 수아가 4살이 되던 2022년에 들면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성직자인 수아 아빠를 통해 남조선의 지원을 받아내라는 통일전선부의 압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수아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결국 북조선의 강압은 수아를 우리 가족과 점점 멀어지게 했고 저 역시 더 이상 염치 없이 부모님의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매일 밤 수아를 안고 눈물로 속삭였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 아이가 이런 체제에서 자란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처럼 조국 통일의 영웅적 혁명과업이라는 허울에 속아 결국 꽃뱀 도구로 쓰이다가 엄마처럼 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나를 바라보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했어요. 제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 소리였죠. 엄마, 내가 커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수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분명히. 내 대답은 단순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수아를 데리고 북조선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수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탈출을 위해 부모님께는 당의 배려에 따라 창성특각으로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특각은 압록강 수풍댐 부근에 있는 김부자들의 비밀별장인데 고등중학교 졸업 후 옥과생으로 정식 선발되고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기쁨 조원들의 무용 공연을 위해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죠. 일단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브로커를 따라 길을 나섰지만 탈북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하지만 나는 두려워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브로커는 평양시내 인흥시장으로 수아 유유를 사러 다니면서 만난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었어요. 그분은 제1교포 출신으로 시장에서 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분이죠. 제가 약속대로 수아를 데리고 나타나자 그는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아이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지? 준비는 단단히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길게 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네, 죽을 각오로요.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일단 평양을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신의주까지 가려면 통행증명서가 필요했어요. 브로커로부터 평양무역회사 직인을 위조한 서류를 받았어요. 기차역에서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꼭 안고 들키지 않기만을 기도했어요. 보안원이 내 서류를 들여다보며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무역회사 직원이라면 왜 아이까지 데리고 가는 거요? 나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신의주 친척 집에 잠시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안원은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죠. 우리 모녀는 무사히 신의주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은밀히 우리를 작은 배에 태웠어요. 배는 조용히 유일한 밀수루트라는 압록강 특정 지점을 가로질렀습니다. 밤하늘엔 달이 희미하게 빛났고 나는 그 희미한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아는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죠. 이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자 브로커는 우리를 곧장 국경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요. 허름한 방에서 며칠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나는 수아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자. 엄마가 지켜줄게. 몇 주 뒤 브로커는 우리 일행을 남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우리는 공안의 눈을 피해 광저우까지 내려갔죠. 여권이 없는 우리에게 합법적인 이동은 불가능했어요. 미랑 브로커들은 우리를 컨테이너 화물칸에 숨겨 태국 국경까지 보내줬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공안과 군인들의 감시가 심했지만 브로커는 돈만 충분히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목숨까지 모든 게 거래였죠. 우리는 태국 이민국에 자수를 했고 몇 주 뒤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죠. 수아야, 이제 우리 안심해도 되나 봐.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빛나는 도시, 자유의 땅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수아 아빠인 거룩한 성직자였죠.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정원의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변보호와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어졌죠.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가장 민감한 질문은 수아의 친부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탈북 과정에서 생각한 대로 철저히 준비했던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 탈북 중 총격으로 사망했어요. 저와 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조사관들은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약 수아 아빠가 남조선 성직자로 밝혀지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저와 수아에게도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죠. 또한 우리가 북조선으로 북송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했어요. 방콕 난민수용소에서 들은 말로는 2019년에 탈북한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적이 있다는 거였죠. 다행히 국정원은 나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기 아빠를 만날 생각뿐이었어요. 3개월의 적응훈련 교육이 끝나고 마침내 저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수아를 택시에 태워 수아 아빠가 있는 경기도의 시골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죠. 외국 노래가 잔잔히 흐를 뿐 그 안은 예상외로 조용했고
별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이 수아 아빠로 보이는 성직자가 십자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수아가 심심했는지 중앙 통로를 따라 혼자 앞으로 달려갔어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성직자가 뒤를 보았는데 분명히 수아 아빠였어요. 제가 천천히 다가가니 수아 아빠가 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그는 제가 누군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는 나를 알아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수아를 안아주세요.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물러섰죠. 그의 얼굴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표정마저 일그러진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시죠? 우리 예배당 신자이신가요? 제가 미리 이런 순간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비록 목숨을 걸고 찾아왔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우리 만남이 그래서 태어난 딸 수아까지도 한순간의 쾌락일 뿐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당의 명령에 따른 잘못도 있었겠죠. 애써 외면하고 마는 그를 보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재회는 이렇게 허무하게 또한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다리가 힘없이 풀려서인지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제서야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도 믿지 않겠어.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 같은 기쁨 조언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겠어. 결국 저는 꽃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는 강해야 해요. 어차피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원을 마친 저는 2023년 봄 서울 강서의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남조선 정부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선전에 불과한 저를 따뜻이 받아주시고 탈북민보호센터에서는 수아를 유치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유치원 보조교사로 추천하고 알선도 해주셨어요. 저는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 무용이 전공이었지만 피아노 연주와 노래 지도에 자신이 있었기에 유치원에서 그때그때마다 빈자리를 채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공을 살려 한국적 춤사위를 살린 동작으로 K-팝 가수들의 댄스 안무가로도 활동하고 싶어요. 남한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는 북한을 떠났지만 여전히 꽃뱀의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케이블 TV 뉴스의 한 화면에서 성직자의 옷을 입은 수아 아빠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성직자가 카메라 앞에서 북조선과의 교류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아빠는 여전히 예배당에서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며 제가 듣기로는 북한 정권의 의도를 두둔하기도 했죠. 종교 케이블 TV에서 그의 설교도 보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십자가를 배경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었죠. 그러다 2023년 가을 담당 형사님과 함께 국정원의 한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통과했다고 믿었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윤혜 씨,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북한이 당신을 이용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나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죠.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모 예배당을 찾은 것부터 유치원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것까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신문 과정의 거짓말로 인해 모든 걸 잃는 걸까? 덜컥 겁이 났지만 그의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는 윤혜 씨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혜 씨의 태도, 답변의 일관성, 그리고 북한이 남한 내에서 벌이는 공작의 패턴을 분석하며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낳은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개입하기 힘든 수아 출생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들의 영역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조용히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이 다녀간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모든 사실을 고백하니 속이 후련했죠. 마음 한구석에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아 아빠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38선 너머에서 성직자의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에 따라 북한의 꽃뱀 작전에 너무나 쉽게 조종당했던 허수아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져야겠어요.
그날 약속한 대로 얼마 후 나는 다시 국정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담당자분에게 2018년 9월 문재인 방북 시 제가 겪었던 기쁨조 공작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죠. 북조선이 고등중학교 여학생 때부터 옥과생을 어떻게 선발에 세뇌화시키는지, 칼기 폭파 김연희와 같은 여성 공작조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어 한 탈북자 단체도 떳떳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즉 대수천이라는 단체가 2020년 12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성직자들의 친북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뉴스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2002년 6월 미선희 호순이 교통사고 사망을 반미운동으로 끌어들었고 2003년 11월에는 천주교 사제 100세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칼기 테러범 김연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북한 편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 11월 사제 96명이 북한을 다녀와서는 광우병 폭동에 앞장섰다는 점.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폭침이 남한의 자작극이라면서 북한의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는 점. 2010년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어느 천주교 신부가 등장해 NLL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 북한이 방어를 위해 포를 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연평도 포격이다라며 북한을 두둔한 점 등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미국 잠수함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다라며 촛불 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고 2015년 11월에는 정의구 현 사재단 대표 16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민노총과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 129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버스 22대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성산 터널이나 해군기지 또는 사대 강개발, 밀양 송전탑, 평택 미군기지, 사드기지 반대 집회 등 현안마다 개입해 공사방해와 갈등을 부추기고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 성직자들은 북한 정권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고 2019년 9월 30일에는 2270명의 정치사제 수도사들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수감된 조국 지지를 선언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3,948명의 천주교 정치사제 수도자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만 사정이야 당연히 몰랐지만 뉴스 영상 속에는 군데군데 수아 아빠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한 관계자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과 방문 후 언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인계에 걸려든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파 언론인과 종교인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했죠. 특히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 중에 방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북적인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꽃뱀 작전에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에게 물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윤혜 씨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어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대북전단도 제작하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죠. 곁에 있던 어린 수아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두렵지 않단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기에 엄마는 북조선 정권에 대항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거든.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꽃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 딸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아를 안아주고 있어요. 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의 도구가 아닙니다. 모른 채 하는 수아 아빠에게 무언가 기대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오직 딸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와 딸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자 수아 아빠에게 다음과 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윤혜입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저와 관계한 기쁨조 사진이나 딸 수아의 사진을 들고 타락한 종교인이라 협박한다고 해도 또한 예배당에 공작원을 보내 신자들 앞에서 사생아를 낳은 성직자라 폭로한다고 해도 굴복하지 마세요. 저를 모른다고 하셨기에 저와 수아도 이제 당신을 모릅니다.
다만 저를 꽃뱀 미움으로 만든 북조선 정권의 편을 들지는 마세요. 당신을 위한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선특파원 TV의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선특파원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